저는 30대 후반이고 남자예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형, 저 이렇게 네 식구였죠. 워낙 태어날 때부터 집안 환경이 유복하다 보니 저와 형은 미래에 대해 걱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육자셨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이었던 저와는 반대로 형은 소극적인 사람이었기에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죠. 저는 친구가 많았던 반면에 형은 친구도 없고 어렸을 때 늘 저랑만 놀았던 극소심쟁이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형이라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모나지 않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되기만 하면 평생 걱정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준비해봐.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네, 일단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붙어서 부모님한테도 효도할게요. 늘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걱정은 무슨?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공부가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언제든 말해. 알겠지? 힘들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쉽죠.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빠 엄마도 마음의 짐을 더 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 말아라. 원래 늦게 피는 꽃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때가 올 거야. 형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고 2년을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시 공부를 시작한 형은 원래도 소심했지만 눈에 띄게 더 소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저와는 다르게 형은 늘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보니 점점 더 어두워졌죠. 그런 형이 저는 더욱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괜스레 주눅이 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도 소심한데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괜스레 신경도 써보고 장난도 쳐보기도 하였죠. 그렇게 형에게 최대한 위로가 되려고 했죠. 형, 기운 내. 시험만 붙으면 진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괜스레 주눅 들 필요 없어. 아, 맞다. 형, 용돈 다 떨어졌지? 아니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용돈까지 받냐? 염치없게. 부모님이 주신 거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써줘서 고맙다. 에이, 형제 좋은 게 뭐야. 자, 여기. 중간에 밥 거르지 말고 꼭 밥 챙겨가면서 공부해. 그러다 몸 상할라. 알겠지? 고맙다. 내가 너한테까지 이렇게 신세를 진다니. 형이라는 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래도 너라도 부모님 걱정 안 시켜서 다행이야. 만약 너까지 공부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 늘 고맙다. 그리고 힘을 줘서 고마워. 형과는 어려서부터 각별한 사이였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형을 간간히 옆에서 물질적으로나마 도와주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형에 대한 면이 덜 선다면서 미안해할 때도 많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된다면 저는 그런 형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2년이 흘렀고 형은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죠. 시험에 떨어져서 큰일이 났다기보다 낙담할 형의 모습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는 오히려 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그 정도로 형을 많이 신경 쓰려고 했죠. 형, 괜찮아?
그래도 내년에 또 있으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너무 낙담하지 마.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내 친구 영수 알지? 영수는 지금 공무원 준비만 4년째 하잖아. 그 정도로 요샌 경쟁률도 심하고 공무원 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 그래, 민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엄마 아빠는 꼭 네가 공무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알겠지? 늦게 피는 꽃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민철이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공무원이 아닐 것 같으면 애초에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 주저 말고 말하렴. 네가 괜히 공무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한테 부담만 준 건 아닐지.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형을 위로하였는데 형이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죠. 형의 한마디에 저희는 혼란의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착하고 늘 고분고분하던 형이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고 결혼을 한다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형의 연애에 대해 꿈도 꾸지 않았기에 너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저 사실 시험을 떠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허락해 주세요. 제가 공부할 때 큰 힘이 돼준 여자친구예요. 형, 여자친구가 있었어? 와, 대박 쇼킹인데? 아니, 어떻게 만난 거야? 공무원 준비 전부터 알게 된 여자야? 뭐라고?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너 시험 떨어져서 힘들어할까봐 우리는 이렇게 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뜬금없게 결혼이란 소리를 해? 너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기뻐하는 저와 다르게 엄마와 아빠는 걱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형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고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죠. 저도 그건 이해했고요.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죠. 저렇게 한번 마음먹기 시작하면 직진만 하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네가 아직 직업도 없는데 결혼은 이른 거 아니니?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이냐? 네가 꼭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어야 저 자식 먹여 살리지 않겠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구나. 이 얘긴 나중에 하자. 저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금 결혼 먼저 하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철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건 그렇고 너 앞으로 그런 계획이 뭐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평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네가 솔직히 무슨 일을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 그건 아닌 것 같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와는 달리 형의 걱정을 많이 하셨던 터라 엄마 아빠는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형은 완고했어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던지 공부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겠다였고 형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희 집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형이 공부하면서 자주 갔던 식당의 여종업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종업원이라 반대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럼 그동안 연애질만 한 거냐고 화가 나셨죠. 저 역시도
그럼 2년 동안 저렇게 부모님 몰래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공부는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뒷바라지 시켰더니 그동안 식당 드나들면서 연애진이나 한 거야? 아유, 한심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해? 유일하게 저한테 위로가 돼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세요. 제가 행복하다는데 왜 말리시는 거예요? 아휴, 기가 막혀. 민철아, 너 정말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래?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어? 아휴, 지 손으로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질 않나? 그 결혼할 상대가 고시식당 종업원? 너 정말, 아휴,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제가 책임질 거예요. 유나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어차피 허락 안 해주셔도 전 결혼은 할 거니까. 부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한 고집했던 형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형수님이 인사 오는 날 보통이 아니라고는 느꼈지만 대단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부모님도 썩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이왕 허락하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대바라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민철 씨가 식당에 올 때마다 소시지를 무료로 많이 줬거든요. 이게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잘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도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 옆에서 힘이 돼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에이,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민철 씨야 굳이 공무원 시험에 붙지 않더라도 장남이고 뭐 재산도 있다고 하니까 저야 손해볼 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솔직하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솔직하네. 그럼 결혼하고 계속 일은 할 거니? 아, 뭐 일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민철 씨도 그렇고 결혼하면 제가 민철 씨가 잘 되게 내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이렇다 할 계획이 없구나. 참. 한 명이 계획이 없으면 한 명이라도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정체적 난국이야, 아주. 아유, 걱정 마세요. 유나랑 함께라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저만 믿어주시면 돼요. 형에게 딸려올 재산을 생각한다는 말에 아빠와 엄마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진한 형을 저 속물스러운 형수가 정말 단단히 구워 삶았다고 생각하며 형을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형수에게 콩깍지가 씌인 형은 저희가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직업도 없는 형에게 결혼 선물로 건물을 하나 증여해 주시면서 건물세라도 받고 살라고 하셨죠. 그렇게 형은 저희 집과 완전히 독립을 한 채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마음 한편엔 계속 똘똘음해 하셨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이젠 그만 신경 끄자라고 하셨죠. 민수, 너도 잘 들어. 엄마는 진짜 네 형한테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어려서부터 마음도 약하고 소심한 형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늘 오냐오냐 키웠는데 엄마가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냐마는 넌 정말 엄마 실망시키지 마. 아휴, 걱정 마, 엄마. 어쩌다 형이. 근데 형수 탓할 것도 없어. 어차피 끼리끼리야. 형도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부모님은 형에게 오로지 기대를 저버리셨기에 이제 남은 저에게 더욱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형수와 형이 저희 집에 명절을 새러 오는 날 또 한 번 형수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크게 불쾌해 하셨어요.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 어머니, 이거 선물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때 보니까 얼마 안 드시더라고요.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거 친정 갖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이따 저희가 가면서 가져갈게요. 여보, 이거 좀 싸놔. 우리 이거 가져가자. 어머, 그래도 선물 들어온 건데, 그렇게 막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사돈 어른께 드릴 거는 우리가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두렴. 아버님 친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우리도 뜯어보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아휴. 어머, 아끼다 똥돼요, 어머니. 그래서 민철 씨네가 부자가 됐나?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가져갈게요. 이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일이거든요. 보니까 아버님은 과일도 잘 드시지도 않던데요. 그냥 저희 주세요. 민철 씨, 챙겨. 엄마의 말을 딱 잘라먹고 본인 가져갈 거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기가 막힌지 더 이상 말은 안 했고요. 형은 저런 여자가 왜 좋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이었죠. 하지만 형수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 도련님, 이거 안 입는 거예요? 아휴, 우리 민철 씨 입으면 딱이겠다. 이 브랜드 우리 민철 씨도 사주려고 했는데. 네? 아, 선물 받은 거예요. 아, 형이랑 아무래도 저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어렸을 땐 옷도 같이 입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민철 씨 줄까요? 딱 보니까 도련님 얼굴색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민철 씨, 이거 좀 입어봐, 와서. 어이가 없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죠. 저희 집에 오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엄마와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셨고 저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어쩌다 형이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너무 순둥한 형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빠와 엄마는 최대한 모든 걸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형 앞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고요. 그래야 형과 형수가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희의 잘못인 줄 모르고요. 그래, 새약이 다 싸줘, 여보. 민철이 전이랑 고기도 좋아하니까 갈 때 먹으라고 싸주고. 너희 요새 사는 건 괜찮니? 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쏠쏠하고 제가 고시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 나으니까요. 요새는 좀 편해요. 아빠, 엄마 덕분이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아니 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건데 미리 줬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자기야. 안 그래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엄마 아빠를 두고 돌아가시는 얘기가 왜 나와요?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네? 아니 뭐 사람이 태어나면 끝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 놀라셨어요? 됐다. 민수도 그만해. 얼른 친정 가봐야지. 빨리 가보거라.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겠어. 자도 밀리는데 얼른 가봐. 오히려 형수와 형이 집에 오는 날엔 엄마 아빠는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었죠.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실망할 게 뻔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런 자리를 애초에 만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저 형이 참 한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수의 무례함에 저희 가족이 익숙해져 갈 즈음 저희 집은 청적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버님? 뭐라고? 일단 우리가 거기로 지금 가마. 말도 안 돼.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가 얼른 갈 테니까 마음 좀 다스리고 있어. 아니, 새아기가 뭐라고 했길래 당신 얼굴이 그렇게 사색이 돼요, 네? 민철이 무슨 일 있대요? 빨리 좀 말해봐요. 일단 당신이랑 민수 옷 입어라. 지금 민철이가 사고가 났는데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얼른 준비해. 마음 좀 추스르고. 형수의 전화 소리에 가족들은 사색이 되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피골이 말이 아닌 형의 모습을 보았고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단 말에 형은 그렇게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에 저희 가족은 입을 뗄 수 없었죠. 이게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형이 사고를 당하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밤에 어딜 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니? 아휴, 밤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앤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만 안 했어도 다 제 탓이에요.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일단 새아기 마음 좀 추스러라. 당신도 우리 민철이 꼭 일어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13시간이 흐르고 형의 수술이 끝났죠. 형은 얼굴뼈가 이미 으스러졌고 뇌가 함몰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다고 했죠. 여기서 깨어나면 기적이고 아니면 식물인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깨어나면 기적일 텐데 거의 뇌사 상태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은 아직 뇌사까지는 아니지만 이대로 못 깨어난다면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고요. 그럼 이만. 그럼 형이 영영 못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오는 환자들 중에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여서.
의사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졸도를 하였고 아빠도 크게 상심을 하였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와 아빠를 챙겨야 했기에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형은 그렇게 중환자실에 2달가량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형은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죠. 처음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형이 살아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모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까 우리 형 꼭 깨어날 거예요. 엄마 아빠 힘내요. 우리 형 의지 알잖아요. 그래, 민철이 꼭 깨어날 거야. 네 형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여보, 어떡해 우리 민철이, 민철아, 눈 좀 떠봐 제발. 엄마, 울지 마요. 형도 다 들을 순 있다잖아. 엄마가 슬퍼하면 형이 얼마나 슬프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좀 추슬러요. 전 오히려 엄마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형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2달 동안 마음을 많이 추슬렀는지 전보다는 많이 밝아졌죠. 그렇게 저희는 교대로 수시로 형을 들여다보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제가 무조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엔 제가 거의 형을 돌보기 시작했고 평일엔 엄마와 형수가 교대로 형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빠도 가끔 돌보시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밤낮 없이 형을 돌보았는데 어느 날 형수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엄마는 이상하다고 갸우뚱하였죠. 아니, 너네 형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 오늘 저녁부터 교대하기로 했는데 얘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전화 안 받을 애가 아닌데. 형수, 너무 고단해서 잠들었나? 내가 이따 집에 한번 가볼게요. 형수도 힘들겠지. 왜 안 힘들겠어, 안 그래? 아휴, 그런가? 그래, 그럼 이따가 한번 형네 들렀다가 너네 형수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쉬라고 전해줘라.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렇게 전 연락이 되지 않는 형수의 집에 방문을 하고 또 한 번 기함했어요. 형수의 모든 짐이 다 빼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롱 속에 인감도장과 통장 7개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수는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형수는 그 뒤로 저희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요. 심지어 저희를 차단했어요. 배은망덕한 것? 건물 주고 배부르게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우리 아들 저렇게 되자마자 모든 걸 가지고 튀어? 기가 막혀. 형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해요? 가만 안 둬, 이년 내가. 그만해.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민철이도 참 순하기만 해서 평생을 이용만 당한 거야. 친구들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우리가 그때 뜯어 말렸어야 해. 아무것도 없는 고시생 돈 보고 달려든 거지 뭐. 아휴, 여보 어떡해요 이제? 이미 통장에 돈은 다 빼갔대요. 에휴, 빠르기도 하지. 아직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 돈을 쓰는 건 저희가 제지할 수 없고요. 그렇게 형수는 저희와 연락을 차단한 채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소식도 딱 감췄죠. 형을 간병하면서 형이 불쌍한 거 반, 답답한 거 반, 2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기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냐 싶다가도 평생 친구도 없이 소심한 형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으면 저렇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밀어붙였을까 싶기도 했고요. 한참 형을 바라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형에게 말했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기운 차리라고요. 형, 일어나봐, 빨리. 지금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해. 형이 일어나서 형수 혼내줘야지, 어?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누워만 있을 거야? 우리 착한 형,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지질이 불행하지. 내가 미안해, 형. 그때 조금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형이 누워있는 시간이 7년이 흘렀고, 저희는 형의 병원 생활이 매우 익숙해졌죠. 그로부터 7년 후 우연히 병원 가는 길, 차를 대고 커피를 픽업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고 전 놀랐죠. 멀리 도망갔을 줄 알았던 형수가 바로 근처에서 맴돌 줄은 몰랐거든요. 자그마치 7년 만에 형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말이죠. 사람은 되짚고는 못 산다는 말이 아주 딱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형수, 아니에요? 박윤아, 당신 맞지? 네가 사람이야? 우리 형 아프니까 바로 버리고 형 돈을 다 들고 튀어?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너 잘 걸렸다. 당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고 그 돈 다 모조리 토해내. 알겠어? 소송 걸 거야, 너한테. 도련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원래 이 길로 안 다니잖아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전 도망간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돈 좀 불려놓고 다시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철 씨 일어나면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죠. 이거 나요. 안 나요? 저와 형수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형수 옆에 웬 낯선 초등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형수와 똑 닮은 얼굴을 한 초등학생. 전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러기까지 잔인할 수 있던 건지. 당신 딸이야? 지금 당신이랑 얼굴이 똑같잖아. 얘, 너네 엄마니? 네가 말해봐.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진짜? 이거 좀 놓고 말하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예솔아, 너 먼저 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어?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바라던 바니까. 어디 경찰서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일로 와, 당장. 경찰서 가게. 형수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향하는 순간 형수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싶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었죠. 죄송해요, 도련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네? 사실 민철 씨 사고 나기 전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연히 사고가 난 거고요. 내가 이 애랑 둘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차마 민철 씨 아기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던 거예요. 제발. 그게 말이 돼? 쓰레기 같은 년. 우리 형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까지 베고 지금 우리 형 돈으로 지금까지 호요식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콩만 먹을 준비해. 알겠어? 형수는 외도를 하였고 그 외도를 알게 된 형이 충격으로 밤에 뛰쳐나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거더라고요. 전 형의 휴대폰을 그동안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보니 형수의 외도 증거를 다 캡처해 놓았더라고요.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럼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것도 형수 때문이구나 싶은 것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우리 착한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쓰러졌을까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꼭지가 돌더군요.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발 봐줘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예솔이는 어떡하라고요? 네? 그냥 도련님이 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제발요. 닥쳐, 미친 거사. 너 내가 가만 안 둬. 일단 지금 병원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빌어. 이게 다가 아닐 테지만 일단 빌란 말이야. 저를 붙잡고 빌고 빌었지만 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형수가 우리 형을 사고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상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전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병원으로 끌고 온 형수를 요절을 내었죠. 형수를 보자마자 엄마는 귀싸대기를 갈기셨어요. 솔직히 저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남자라 참았어요.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보자기로 보이니? 넌 면상부터가 글렀어. 요망한 년. 어떻게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돈을 다 갈취해서 7년 만에 나타나? 이년아, 너 진짜 내가 용서 안 해. 알겠어? 네 딸년이고 나발이고 넌 아주 두고 봐라. 엄마는 형수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아빠와 전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소해했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식물인간의 형 대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형수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7년 동안 남의 애를 키우면서 우리 형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한 소송도 추가적으로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으로 되어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형수는 그동안 형의 돈을 빼돌린 대가로 혹독히 치러야 했죠. 형의 핸드폰을 추가로 증거품으로 제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다행히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호소하였지만 악어의 눈물인 걸 판사님은 다 아셨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의식이 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며 아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깨어난다면 제 딸아이마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네? 전 이혼 못해요. 제발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형을 두고 남의 남자애를 뵌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전 저 말을 듣고 정말 코웃음이 나왔어요. 재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형수의 의견은 묵살하였고 결국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징수받게 되었죠. 형이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얼마나 마음속 깊이 끙끙 앓았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우리가 뜯어 말릴 걸.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형수는 법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나마 형수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판결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고 삶을 마무리했어요. 형이 형수의 악행을 밝혀주길 바라고 지금까지 버틴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형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형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형이 떠난 결만 되면 마음이 시리고 아프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의 부재를 이렇게라도 채우니 엄마 아빠가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도 곱고 착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은 없지만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도 안정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니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형의 전부를 부모님께 채워드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부모님이 가슴 아프지 않게 사는 날까지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면 칭찬을 받고 싶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늘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깨름칙한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역시는 틀리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진한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었죠. 전 남편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여쭤보았고 그제서야 시부가 입을 떼셨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앞으로 새로 시부와 인연을 맺게 될 사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때의 일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부의 재혼 상대가 저와 비슷한 나이 차이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앉아 계신 여자분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고 예비 시모가 될 분은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였던 제가 40대 중반인 분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꺼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어 버린 거죠. 남편도 당황을 했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진지하게 다시 되물었고 시부는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셨어요. 결국 시부는 새 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알 수 없는 기류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또한 이런 상황들이 난감했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시부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접근했는지부터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좋은 시선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저희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는 시부와 결혼 이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 차이라 초장부터 저희를 잡으려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아내가 되었으니 시모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렸고, 시모로 받아들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새 시모에게 불만이 있어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죠. 당신한테는 새엄마라서 조심스럽다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 너무 불편하지 않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견제하시는 것 같아. 어쩌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아버지께서 좋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었고, 최대한 맞춰드려야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소?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가족으로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더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걸 거야.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이던가 하면 되지. 나도 솔직히 불편하긴 하지만 친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몇 년간 외로우셨는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셨는데 지금은 밝게 웃으시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도 젊은 새어머니 들이셔서 젊게 사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남편은 좋게 생각하라며 처음은 모든 게 서툰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시모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잘 안다고 남자가 모르는 무언가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었는데 시부가 별일 없으면 웬만해선 시댁에 와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하루빨리 가까워지길 바라셔서 그런 건지 약간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남편도 어쩔 수 없다며 당분간만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부가 시모를 떠받들며 살고 계셨죠. 시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부에게 모든 걸 시키고 계셨어요. 뭐가 그리 좋으신지 불만 하나 가지지 않으시곤 바쁘게 움직이셨죠. 그렇게 저희가 오자마자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방에 저녁거리 준비해 놨다며 배가 많이 고프다면서 서둘러 음식을 만들길 원하셨고, 시부는 시모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주방에 빨리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난감했는지 저와 시부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불편해질 것 같은 상황은 아예 피할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부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식재료를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떤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재료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어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자 시모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끼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재료를 보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말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죠. 알아서 준비했는데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잖아.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보려는 거라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리고 너, 지금 나를 대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니?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시애미 행세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나 봐.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 계속 눈에 거슬리거든?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표정 관리 잘하고 말투부터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알겠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지킬 건 지키라는 거야. 학력이 고졸이 끝이라서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음식 준비해라.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시부는 시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음식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말투부터 표정이 좋지 않아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며 자기가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남편과 시부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시부가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랑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도 너한텐 시어머니면 그만큼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건데 어디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야?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고 맞춰가려면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지금 시애비 말까지 무시하는 거냐? 군말 말고 지금 당장 시어머니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님,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것뿐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아버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예의 갖추면서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아버님은 새 어머님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게 하신 행동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너 지금 내 말에 대드는 거냐? 아들,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뭐하는 태도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방금 충분히 상황 설명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드리지.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기분으로 이 집안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볼게요. 나는 오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던지 아니면 집에 가 있던지 알아서 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했는 줄 알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짐 챙겨서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잘못이 있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거기에다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남편은 오히려 시부와 새 시모의 편을 들어줬을 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말에는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저부터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던 터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대충 넘어갔지만 부모님께서는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주말에 친정에서 머리를 식힌 다음 늦은 저녁쯤에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별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거실 한가운데로 밀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되려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보고 뒷수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버님이랑 새어머님 편만 들어주는데 내가 거기에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잖아.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나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지금 나 상당히 피곤하거든. 오늘은 서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는 잘못한 게 조금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사과드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당신한테도 정말 실망이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 편을 들면 집안 싸움밖에 더 나? 나는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을 뿐이라고. 당신이 오히려 모든 걸 다 망쳐놓은 거야. 내가 그때 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을지 몰라. 당신은 새어머님 보면 몰라? 성격 장난 아니야. 당신 집안을 통째로 삼킬지도 모른다고. 눈빛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새어머님은 아버님 재산 보고 들어온 것 같아. 그것 말고는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돈 말곤 새어머님이 접근할 이유가 없어. 당신 집안 망하기 전에 두 분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두 분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괜히 젊은 분이 시어머니로 들어와서 대우해주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밀친 뒤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행동에 정이 뚝 떨어져 버린 저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머릿속에 이혼이 떠나가질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실망을 너무 크게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의 상태가 되었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댁에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부와 따로 시간을 보낸다며 일찍 나갔는데 전부 다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새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었거든요. 내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너 요즘 하는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적당히 했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불편한 존재라면 이 집안에서 충분히 내쫓아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저랑 그이랑 이혼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얻으시는 게 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하신 거죠? 결혼하시자마자 외제차 뽑으시고 명품 쇼핑 다니시면서 사치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큼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 많은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네가 뭘 알겠어. 세상은 사랑보다 돈이 전부야. 그걸로 모든 게 판가름 난다고. 나는 이 집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전부 다 처리할 생각이야.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을 거면 내 말에 순종하고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 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하게 만들 거다. 근데 이거 어쩌죠? 저는 하라는 대로 무조건 행동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게 만들겠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예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들지 마세요.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저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서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대학도 안 나온 하품질 주제에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여기 온 줄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려고 왔다. 새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더니 좌우로 흔들어 버렸고,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 똑같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새 시모와 저는 집안을 뒹굴면서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네요. 시모와 제가 머리채를 잡은 채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힘들게 떼어 놓았는데 그 순간 시부가 시모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온몸이 떨려오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저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건 볼 수 없다고, 어차피 서로 맞지 않는 성격인데 억지로 버티며 살아봤자 좋아지기는커녕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와 함께하는 삶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도 그런 남편을 거들면서 차라리 잘 됐다며 더 좋은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바람을 넣고 있었어요. 새 시모는 자기 머리털이 다 뽑혔다고 더 크게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갈라서는 순간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모의 사악한 웃음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아픔 또한 점점 사라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제 곁으로 다가왔고, 새로 꾸린 가정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7년의 세월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시부모님께서 온 가족을 한 집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대가족이었던 현 남편의 집안에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큰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7년 전에 난리를 치고 인연을 끊었던 시모가 큰 시숙의 배필 자리에 시집의 맏며느리감으로 인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모였던 그 사람이 왜 큰 아주버님의 곁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몰래 고개를 내밀어 거실 쪽을 바라보니 이미 그 사람은 벌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형님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셨는지 주방에 몸을 숨기고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뭐 하는 거냐고 어깨를 툭 치길래
셋째 형님을 데리고 급하게 몸을 숨겨 뒷마당으로 빠져나왔어요. 당황한 셋째 형님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길래 큰 아주버님과 함께 인사 온 여자의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고 셋째 형님은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했습니다. 셋째 형님은 둘째 형님한테 전화를 해선 잠시 뒷마당으로 불렀고 제가 한 말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며 절대 큰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서로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뒷마당으로 급하게 불렀어요. 그런 다음 제가 겪었던 과거에 대해 대충 알고 있던 남편한테 큰 아주버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며 이 결혼은 절대 성사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저는 차라리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나머진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남편은 셋째와 둘째 아주버님을 따로 불러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저는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몰래 주방으로 다시 들어와 귀를 기울이며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아주버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것 같아 보였어요. 영애 씨랑은 골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그동안 사별 후 여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왔던 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가 다시 정착하는 걸 평생 못 볼 것 같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치도록 해라.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어디 갔길래 한참 동안 안 보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봐라.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지? 아, 배가 아픈지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했어요. 금방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 정도 차이면 요즘 시대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서로 좋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럼 이번이 초혼이세요? 아니면 재혼이세요?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재혼 맞으시죠? 그럼 혹시 자녀는 있으신가요? 재혼은 맞는데요. 일찍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긴 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초면인데 생각보다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연세가 8순이신데 너무 정정해 보이세요. 어머님, 저 부르셨다면서요? 배가 아파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왔어요. 일단 과일이라도 좀 내올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밝게 인사를 건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표정으로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는 시부모님께 과일 좀 내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척 하면서 그 여자를 뒤따라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녀는 저를 보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악한 얼굴로 변해선 저를 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자 그 여자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전처럼 머리털 다 뽑히고 싶냐는 막말을 퍼부었네요. 네가 여기서 새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랑 내가 인연이기는 한가 보다. 너도 보면 은근히 돈 냄새 잘 맡는다니까. 네가 내 결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나한테 정말 빠졌어. 나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할 정도라고. 아무리 기를 쓰고 반대를 해봐라. 결국 나는 식장에 발을 들이게 될 테고 너는 또다시 나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거야. 하필 들어와도 막내 며느리가 뭐냐? 내 등살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전에 꾸린 가정은 어떻게 하고 왜 큰 아주버님 옆에 있는 거죠?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이혼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저까지 내치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인간 더는 뽑아먹을 게 없었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집 구석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돈 보고 결혼한 건데 돈이 없으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이혼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도 약해서 힘없는 그런 사람 물색하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내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지. 그게 바로 저 사람이야.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의지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이들은 젊은 여자를 원하기 마련이거든. 그게 남자의 본능이야. 저 사람은 10살이나 어린 나를 데리고 살아서 좋은 거고 나에게는 돈이 들어오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어? 예전처럼 서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이번에는 잘 좀 지냈으면 좋겠네. 어찌됐든 여기서도 내가 제일 큰 형님이 되는 거잖아. 쓸데없는 행동 보이면 그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만들 거니까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 어차피 너한테도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저희 큰형한테 접근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형 봤지? 괜히 형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는 온 가족이 마당으로 모인 걸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의 핸드폰에는 저희의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이 마당에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통화를 연결해 놓은 다음 집안에서 온 가족이 저와 그 여자가 나누던 대화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큰 시숙은 얼굴이 붉어져선 그 여자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때는 저에게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부 제 편이었고 온전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8순이 넘으신 시모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고 그 여자는 큰 시숙의 옷깃을 잡으면서 오해라고 애언을 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자 결국 본성을 드러낸 그 여자는 저에게 달려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네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경찰한테 전화를 해달라며 소송 걸어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놓더니 도망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달려가 그 여자를 붙잡았고 뒤이어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꽃뱀이었던 거죠. 남의 돈만 뜯어먹고 잠적한다든지 사기를 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또다시 잡히게 되었던 거네요. 저는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기 전과에 폭행 전과까지 더해졌으니 이번에도 감옥에서 몇 년 썩고 나오게 생겼네요. 조사 결과 큰 아주버님 말고도 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돈을 뜯긴 상태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사라졌으니 저희 가정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나이에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을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관계 유지에 신경을 많이 쓸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불행한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저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는데 모든 건 생각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음악을 전공하고 있고 사위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아내는 딸은 워낙 똑똑하고 처신을 잘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해도 크게 걱정되는 건 없었어요. 그만큼 딸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부모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항상 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 동안 뒤에서 연애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니 어느새 결혼까지 시키게 되었고 무엇이든 땀 흘리며 열심히 하려는 사이의 모습이 듬직하고 자랑스러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원했어요. 저에게도 정말 열심히 살겠다며 결혼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을 찾아와서 비싸 보이는 음식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술까지 사가지고 와서 저희 집안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려 사위를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면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주위에서도 천생연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부부금슬이 좋았고 그만큼 가족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어요. 주말에 시집 뭐하러 왔어? 일도 바쁘면서 또 우리 딸이 집에 오고 싶다고 말한 겐가?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과 같이 저녁 먹으며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혜원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자네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나야 좋지.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어서 들어오게. 자네 온다고 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 상 차려놨네. 그런데 양손에 뭘 그리 많이 들고 온 거야? 이게 뭐야? 선물이야? 돈 벌면 뭐해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히 입으세요. 아빠, 엄마 좋겠어요. 사위 하나 잘 만나서 좋은 옷도 선물 받고 다 내 덕인 줄 아시죠?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는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위는 제 취향을 금세 눈치챘는지 저에게도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해줬습니다. 딸 결혼시키고 또 다른 느낌의 감정이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고 그날 사위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꽤 많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과 남자다운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눈빛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던 도중 딸은 임신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입덧이 꽤 심했는지 상당히 힘들어했고 몸 상태가 걱정이 되다 보니 오래간만에 딸의 집에 아내와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의 다 죽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물어보니 딸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며 병원 가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 옆에서 아내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집을 정리해주고 있었고 집에서 만들어 온 죽을 데워서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보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안서돈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잠시 멈추었고 양손에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음식들이 보였어요. 저희처럼 걱정이 돼서 왔는지 딸의 몸 상태를 물어보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봤어요. 아들놈이 혼자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다며 하도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안 와도 될 뻔했네요. 사돈분들이 계시면 저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럼 저는 음식만 정리하고 가볼게요. 오신 김에 좀 더 있다 가세요. 저희도 지금 막 왔거든요.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네요. 이걸 전부 만드신 거예요? 아유, 별거 없어요. 그냥 뭘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입덧할 때는 뭐가 입맛에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입덧이 심하면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나 보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입덧하는 시기가 있다. 그만큼 참으면 다시 예전처럼 입맛이 돌아오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렴. 안사돈도 제 딸이 많이 걱정이 됐는지 집에까지 찾아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겨주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안사돈은 할 일이 있는지 돌아가셨고 저희는 사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딸이 입덧을 하면서부터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온다며 곧 집에 올 시간이라고 얘기하길래 이왕 온 김에 얼굴 한번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딸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집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오지 않자 딸 대신 제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일이 계획적으로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30분의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사위에게 전화가 왔고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 일이 바쁜지라 제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입덧하는 기간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떤지 물어봤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에게 인사를 한 뒤 급하게 딸에게 다가갔고 손을 잡으며 괜찮냐고 걱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인어른 집에 당분간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입덧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어때?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장인어른 말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덜 힘들 거야. 혼자서 뭘 차려 먹는 것도 못하고 있잖니.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저녁 시간 되면 입덧이 조금 가라앉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없으면 관리도 안 되고 아무래도 그이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볼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다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장인어른 말 듣고 움직이는 걸로 하자. 하지만 딸은 집에 있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몇 번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버티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딸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시 꼭 연락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자칫하다 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고 아내는 딸과 자주 연락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무래도 사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행히도 입덧이 점점 줄어들면서 먹는 거에도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로 꽤 좋아졌고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간 뒤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는 전화에 정말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고 즐거운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희 모두 당황스러웠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더니 임신을 해서 심리적으로 기복이 심한 거야? 아, 그런가 봐요. 갑자기 눈물이 흐르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나 봐요.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이 소중해서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흐른 거야? 요즘 혜원이가 집에 있을 때도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일상생활 하던 도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곤 해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정말 많다니까요. 제가 좀 더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자네가 신경 좀 더 써주게나. 여자들이 원래 임신하면 호르몬 분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그럴 때 있어. 자네만 믿겠네. 지금도 워낙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딸이 임신한 몸이니 좀 더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거지? 딸은 금방 진정이 되었는지 다시 웃으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딸의 얼굴이 제가 봤을 때는 슬픔을 가리기 위해 억지로 웃어 보이는 것 같아 잠시 단둘이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던 딸은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더니만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고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던 저는 확실히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속마음을 꺼낼 수는 없었고 혼자서만 앓고 있는 문제에 답답하기만 했어요.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사위나 아니면 안사돈에게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먹거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말을 해줘야 아빠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정리해주지. 혼자 속으로만 썩히고 있으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송서방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니? 안 써더니 시집살이 시키던? 괜찮으니까 아빠 믿고 말해봐.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섣불리 얘기했다가 되려 제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당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럼 일단 송서방이나 안사돈 둘 중 한 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 딸은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딸이 말해주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색안경을 끼게 되었고 사위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문제 삼을 만한 행동들을 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안사돈이야 따로 만날 수가 없으니 제 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모든 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도 딸의 얼굴은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
저도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심부름꾼을 고용해서 사위와 안사돈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그렇게 며칠 간격으로 저에게 들어온 자료들을 살펴보며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사진들과 녹음 내용들, 그리고 이동 동선 전부를 살펴보며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받은 자료들에는 딱히 잘못된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위는 일과 집밖에 몰랐고, 안사돈은 집에 있다가 가끔 자기 볼일을 보거나 제 딸의 집에 찾아가는 것 외에는 딱히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제가 예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문자 한 통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진 한 장은 충격적인 장면과 동시에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분노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딸이 한쪽 손은 허리를 움켜쥐고 다른 한쪽 손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길 반대편에서 사위와 안사돈과 의문의 여자가 함께 지나가고 있었고, 의문의 여자는 둘에게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과 그걸 지켜보던 딸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그동안 괴로워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건 아무래도 사진 속 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100% 바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고, 딸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서 앓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심부름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한시도 놓치지 않도록 감시를 붙였고, 모든 행동들은 전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알게 된 의문의 여자는 놀랍게도 딸이 살고 있는 신혼집 건물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곳을 사위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문의 여자에게도 사람을 붙여 확인을 하자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더 이상은 가만둘 수 없었어요. 딸과 사위가 살고 있는 바로 위층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그걸 알게 되니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정신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입덧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가자고 했을 때도 가지 않으려 했던 게, 아마도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고, 이 문제를 제가 정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딸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뭔 죄이길래 이런 정신나간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의문의 여자가 있는 집에서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한참 뒤에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의문의 여자를 붙잡아 현관문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비명을 지르며 누구냐고 소리치자 사위의 이름을 대며 장인어른이라고 말을 했고, 제 정체를 말하자 흠칫 놀라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지금 그쪽이 제 사이와 만나고 있다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집안이고 제 딸은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했나요? 벌써 제 딸은 그쪽이 자기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는 걸 전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만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이쪽으로 이사 온 것도 일부러 그런 건데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정 파탄 내려왔어요. 그러니 그쪽이 저를 협박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저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을 내 남자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잘 아시겠네? 저는 벌써 어머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걸요.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 맨날 싸주시는데요. 그리고 싸다 남은 음식은 아래층에 있는 그쪽 따님 입에 들어가는 거고요. 벌써 상황은 끝났고 더 이상 발버둥 쳐봤자 좋아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둘이서 살림을 차리겠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제 딸에게 눈물을 흘린 대가 똑똑히 치러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애연을 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곳에 오래 있다가는 혈압이 올라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에 뒤돌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활짝 열며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밝게 웃는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위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가고 말았어요. 아래층에는 자기 아이를 가진 제 딸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위층에서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사랑을 나눈다는 게 더 이상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 두 눈으로 확실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사이에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며 자기 아들 멱살 잡았다고 난리를 치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고 힘차게 뿌리치고 얼굴을 확인하니 안 싸더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들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지금 이 상황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감히 내 딸에게 불행을 안겨줘?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럼 사람이지 동물이겠어? 왜 우리 아들 멱살을 잡고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이혼하면 장땡인걸 이렇게까지 열내실 필요 있을까? 그래서 뭐 어쩌게? 소송이라도 걸게? 위자료? 어차피 서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아. 간통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한 사람만 사랑하길 바라는 거야? 나도 내 남편 말고 연애하는 남자 따로 있어. 원래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지. 혼자 고결한 척 하지 마.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혜원이 데리고 올라올까요? 지금도 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버님도 여기 오셨으니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하죠. 어차피 제가 이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면 괴물이 된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고 사람도 아닌 그놈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아래층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소리에 눈을 돌려 급하게 내려가 보니 딸이 들것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딸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 자리를 만들었고 갑자기 정신을 잃은 딸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밀검사에 들어갔고 더 큰 문제는 딸이 만삭이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건 둘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거였어요. 딸은 급하게 검사실로 향했고 얼마 뒤 진단 결과와 수술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했어요. 딸은 폐혈증으로 상한 음식을 먹었는지 대장 출혈이 일어나면서 장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위급한 상태로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 모든 게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수술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의 생명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했습니다. 저는 차마 딸의 수술을 담당할 수 없어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었고 모두가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는 순간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원활한 수술을 위해 산부복을 들쳤는데 피부가 시퍼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 문제는 세균이 혈류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혈압의 저하로 인해 신체 말달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딸의 배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 모두 충격에 휩싸였고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칫하다간 딸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어 원활한 수술 진행을 할 수 있게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급성 상태로 보이는 폐혈증이라고 쇼크가 동반이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게 된 상태였습니다. 제 딸을 수술하는 의사들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고 쉬지 않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렇게 대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아내에게도 연락을 취해 딸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병원에 오자마자 오열을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진정을 시켜주려 했지만 아내는 결국 딸이 위급하다는 상황 때문에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오랜 수술 끝에 담당 의사가 걸어 나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자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힘든 몸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딸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아내는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 지경까지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딸의 집에 들어갔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보니 안싸돈이 만들어준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최근까지 먹었던 음식들과 비교하며 냉장고에 있던 똑같은 음식을 꺼냈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외관상 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냄새가 역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식들이 꽤 오래되었었는지 다른 음식들에서도 상한 냄새는 올라왔어요. 딸이 먹었던 간 쇠고기에서 폐혈증을 유발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 또한 안싸돈에 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 문을 두드리니 벌써 나가고 없는지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심부름꾼에게 연락을 취해 행방을 알아보자 그놈들 집에 함께 있다는 걸 확인하고 급하게 차를 몰아 찾아갔어요.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오만 생각을 다하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자 그놈들은 밖에 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없다는 듯 표정을 지었고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와 제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경찰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나쁜 놈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저인데도 신고를 저놈들에게 먼저 받았으니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더 이상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분노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딸이 누워있는 병실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딸이 너무 불쌍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딸이 눈을 뜨게 되었고 아이부터 찾기 시작했지만 하늘로 떠났다는 말에 입을 꾹 닫은 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 그놈이 너무 싫었어요. 결국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놈들을 상대로 이혼과 이자료 소송뿐이었고 음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상하기 전에 만들어진 음식이었지만 방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상하게 된 거라 그놈들의 짓이라고 판정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더 이상 그놈들과 만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점점 회복하고 있는 딸을 돌보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딸도 임신을 하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을 때부터 알게 된 거였고 모두가 축복해주고 행복해하는 얼굴들을 보면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앓고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슬퍼하는 딸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과거의 일들을 잊으려 열심히 살면서 지내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 병원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청 심각해 보일 정도의 모습이었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상황을 전달받으며 얼굴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저희와 원수지간이었던
그놈들이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며 들어오는 걸 그 순간 저는 거부를 하게 되었고 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술실이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줄 수가 없었고 결국 그놈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제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놈들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된 거였고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참 뒤 입원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술 진행 결과를 듣게 되니 온 가족 전부 평생 장애를 가지며 살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약 치료를 진행했다면 좀 더 괜찮은 몸 상태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의사로서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야 했지만 제 딸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딸의 아버지로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판단으로 인해 그 사람들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었네요. 제가 한 판단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 앞으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딸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면 이런 결말도 오지 않았고 모두 다 행복했을 텐데 자신들이 걷어찬 거 어쩌겠어요. 벌 받아야죠. 이 글을 끝으로 제 기억 속에 그 사람들이 지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